지금부터 2021년 제1차 제주 고령사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오늘 포럼에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당초에는 제주도 내 노인복지, 고령사회 관련 기관분들도 참석해서 제주 지역의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발표자와 토론자만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대로 저희가 오늘 포럼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제주도의 고령사회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올해 제1차 포럼의 주제로 저희가 오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주 고령사회 정책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주제 발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겠고 주제 발표 전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 발표 이후 토론 시간부터는 저희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의 발표자와 토론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 이윤경 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자로 도내 전문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김도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고지영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화 대응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윤경입니다. 멀리 제주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한라산이 보이는 곳에서 기분 좋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벌써 한 반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아름아름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나 논의의 장은 많이 예전보다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에서 우선 이렇게 선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에 오늘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작년에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또 다행히도 아니면 또 아주 적기에 저희 연구원에서 2020년도 노인 휴대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지난달에 발표됐고 또 이제 이번 달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책에 다 있어요. 이게 잘 잡힐까요? 네. 네. 땡기시면 네. 이게 원래 큰 책인데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조그만 책을 들고 왔습니다. 큰 제목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령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라는 타이틀 자체가 저출산 대응 또 아동 양육 대응 중심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령 쪽은 좀 과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본계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되게 고령 쪽을 풍부하게 이번엔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인구 변동 내용은 너무 다 잘 아시고 2028년 되면은 인구가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죠. 이지요. 근데 거의 한 2040년까지는 그래도 5천만 인구는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서 작년에 0.84였고 아마도 올해는 0.8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통계청이랑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인구 구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회시간에서 많이 보던 저 인구 피라미드 모형이 예전엔 당연히 저렇게 정삼각형일 줄 알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해서 2040년 가면은 제가 저거를 무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맨날 고민을 하는데 약간 계속 무슨 버섯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가 기둥이 생기고 위에가 이제 큰 이렇게 뭐 막 같은 게 생기는 형태의 버섯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2060년, 2070년 가면 거의 이제 직사각형의 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미 50대가 주 노동 인력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노동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시장에서 핵심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구 변화의 핵심인 것 같고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고령 인구의 분포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15.7% 정도가 고령화율이 보이고 있는데 2025년 되면 20%.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5년마다, 거의 1년마다 1%씩 증가를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30년 되면 25%까지 증가하는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 보면은 그 65세 이상의 고령화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75세나 8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집단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2030년, 2040년 가면은 7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2040년 가면은 17.4%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노인 안에서도 75세 이상의 집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부머가 작년에 한 개년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2030년 되면 이제 다 들어오고 그 집단이 75세가 넘는 시기가 이제 2040년부터이기 때문에 거대 집단, 75세 이상의 거대 집단이 이제 노인 중에서도 고연령 집단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의 고령 대응 정책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가장 그 일본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베이비 부머의 후기 고령으로 진입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25년, 30년부터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한 10년 정도 늦게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그 정책 내용이라던가 거기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오면서 제주도가 되게 장수도시잖아요. 장수도시여서 노인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전국 평균을 계속 따라가고 오히려 2030년 되면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율은 낮아지고 특히 최근에 워낙에 이쪽에 와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특성 때문인지 고령화율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오히려 저는 제주도가 되게 가능성이 있는 도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지금 4차까지 갔고요. 1, 2, 3차를 만들고 로드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방향을 확 전환하겠다라는 이제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고령 쪽에는 크게 해당하지 않고 저출산 쪽에 많이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죠. 출산 장려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육아와 돌봄을 지원하고 그 삶의 질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큰 핵심이었고요. 이 변화 과정에서 저는 같이 했지만 저는 이제 고령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고령은 참 뚝심 있게 큰 변화 없이
초기부터 딱 맥을 잡고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두 파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노인의 삶, 그러니까 노년기의 삶과 관련된 부분, 소득, 건강, 뭐 사회 참여, 뭐 그 안에 뭐 노동을 포함한 내용, 그러니까 노인의 삶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해서 2006년부터 꾸준히 추진을 했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요성이 좀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조금 더 발굴된다던가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종합평가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고령 쪽만 주로 보면은 여전히 노인 고령자를 되게 피부양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들어올 베이비부머라고 얘기하는 신노년층에 대한 욕구는 크게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이제 신노년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신노년층이 있지만 현재 여전히 80세 이상, 90세 이상의 빈곤한 노인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가족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약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집단이 여전히 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한 균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관점을 보면 첫 번째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대라는 용어를 이번엔 더 많이 쓰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즉 노인복지 아니면 고령사회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의 삶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는 아무래도 청년층이나 아니면 20, 30대를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두 번째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의 두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저출산도 고령화 노인 인구에 대한 집중이라기보다는 인구 구조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예로 노인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예전에 한참 어린이집은 점점 감소하고 주야간 보호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점점 크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그게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하던 원장님들이 지금 요양원으로 전환을 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즉 이게 결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전 모든 영역으로 이제 이게 이제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크게 준 것은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동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전 연령의 그 대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 혁신의 내용을 담았고요. 두 번째는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 혁신이라고 해서 가족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각 분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체계도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두 번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과 3번 영역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서 중고령자나 전 연령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해서 고령 친화 경제라던가 아니면 연령통합적 사회준비라고 하는 주로 고령 영역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체계에서 보면은 저는 중앙과 지자체의 인구 문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중앙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올해 지역 중에서 6개를 선정을 해서 같이 협업하는 연구 파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쪽을 먼저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깐만요. 이제 고령 쪽 영역에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지 뭐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 발표 자료가 많은데 앞에 내용에 힘을 쓰는 게 뒤에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고심해서 이제 이 타이틀을 뽑았는데,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 강조 및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 책임 중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의미인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기본적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다. 고령자 스스로, 국민 스스로도 저희가 셀프 케어라는 용어를 요새는 좀 많이 씁니다. 건강 쪽에서는. 그래서 예방적으로 건강관리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라라고 하는 게 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소득에서도 그렇고, 건강관리 돌봄에서도 그렇고, 사회참여에서도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라는 걸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 이 고령화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노년이 길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65세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만 본인이 잘 살면 됐었는데, 이젠 거의 한 20년을 잘 살아야지 노년기를 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간이 되게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노년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나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노인으로 진입하는 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세 번째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과거와 같이 노인은 당연히 빈곤하고 취약한 대상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분들도 적극적이고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서는 지지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삶의 질을 강조하는 국제적 동향이랑 같이 부응해서 가자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5개 영역인데요. 하나는 소득, 두 번째는 건강,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요새 계속 지역 내에서 돌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거를 포함한 환경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연에서 저희가 웰다잉이라고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기존과 되게 많이 달라진 거는 케어를 크게 제시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웰다잉이라는 것을 이렇게 5개 주제의 핵심으로 담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책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고령자들,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피해 안 주고 잘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집에서 늙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욕구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봐서 선도적으로 웰다잉이라고 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뒤에 빈곤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자산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제도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제시를 해서 기존에 돈 있는 노인분들이 그 돈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하면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만약에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나머지 한 분의 삶의 질을 그 돈으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가능하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묶어낼 것인가, 주택연금도 있는 재산은 주택밖에 없으니까
주택을 어떻게 최대한 이분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러니까 되게 본인의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자립성인 거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자산이나 돈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제도나 이런 걸 바꾸면서 적응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하고 보건의료 쪽인데요. 여전히 예방 쪽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방문형 건강관리 부분, 그다음에 치매노인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아쉽다라고 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저희가 1차 기본계획부터 보사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쪽은 특히 이제 계속 4차까지 하는데, 저는 2차부터 개입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제발 좀 노인 주치의제도 좀 만들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치의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지금의 건강보험의 공급기관이 메인이 돼서 휘두르는 이 체계를 바꾸지 못하는 거고, 결국은 뒤에 방문의료나 아니면은 뭐 통합적 돌봄이나 이런 거 핵심은 저는 지역에서 주치의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 내용에는 들어가요. 근데 계획에서는 계속 못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게 이제 아쉽게 빠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방문보건의료라던가 아니면 치매에 대한 종합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는 되게 선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케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뭐냐, 기존의 커뮤니티 케어랑 뭐가 다르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핵심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제주에서도 지금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잘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향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 내에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잘 묶어내자라는 지향점은 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 큰 제도 간의 연계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안에서 저는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가 너무 없어요. 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 계획에서는 큰 틀을 만들어졌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25년까지 완성한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열차게 복지부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려운, 지역을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핵심에는 병원으로 가지 말아라, 사회적 입원하지 말아라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지역사회 복귀 지원하고 입원 재입원을 예방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사회적 입원하시는 분들 나오게끔 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요양병원 이용해봤는데 나오시면 있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그 가족들이 엄청난 무장을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케어 부분을 양이나 종류를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시설에는 안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30% 노인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면 시설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마 제주도도 요양시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가보면 뭐 좋은 데도 있지만 사실은
4인실에 또 옛날 노인분들은 침대 싫어한다 그래서 방바닥에 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되게 좁고 또 옛날 이제 집단 중심의 활동을 하시거나 개인의 선택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머지않아 가실 텐데 요양시설에 과연 그런 시설 지금의 현재 있는 서비스 질 수준의 시설에 가시기를 원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고 노년기에 거의 한 번 들어가시면 뭐 3년에서 5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전세 2번 도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어떻게 삶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층화 주택 공급에서는 이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택 개조해드리는 거,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고령층화 커뮤니티 확산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은퇴자 복합단지 개발하고 시범 조성 추진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넣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한국형 CCRC 모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행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웰다잉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호스피스 그게 뭐야? 라고 아직까지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거에 대한 잘 죽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질 높은 호스피스랑 완화 의료 제공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확대하고 더 정착하는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지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이제 이런 데가 너무 없어서 못 하고요. 집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 복잡하대요. 집에서 죽는 게. 그래서 나중에 막 사망 진단부터 되게 복잡해서 재작년인가 연구할 때 분석해 보니까 사망 이틀 전에 병원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으면 요양시설에 있다가도 병원으로 이동하시고요. 집에 계시다가도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몸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억지로 끌고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즉, 근데 그분들이 그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잘 돌아가실 수 있게끔 옛날처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에는 맨 마지막에 중년층, 고령층, 고용사회 참여 확대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딱 노인층만 뿐만 아니라 한 50대 후반부터 저희가 주 직장에서 퇴직이 이루어진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일에서 오래 할 것인가, 나왔다면 어떻게 다시 재취업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해서 본인이 더 이상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 어떻게 기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도약은 사실은 구체성이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희가 고령 인구가 20%가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중심, 고령 인구 영역이 되게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경제 발전, 청장년층의 경제 활동에 더 중심이 두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연령 통합적 사회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 경제가 되게 다운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고령화에 따라서. 근데 그거의 대체품으로 고령친화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돌봄 체계라고 해서 하다못해 이제 스틱 같은 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팡이인 거죠. 지금 장기요양에서는 그냥 물리적 지팡이를 주는데 그 끝에 센서를 달아서 딱 짚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파악될 수 있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앞에 돌멩이가 있어서 푹 파여 있으면 신호를 줘서 이 사람이 거기를 짚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지팡이,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이것이 새로운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4차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사실은 이 노인시대 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좀 먼저 발표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입원해서 이제 입원 조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발견한 부분은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가구 형태라고 생각해요. 서서히 변화했지만 이제는 자녀랑 동거하는 가구보다는 노인 혼자 1인 가구나 노부부가 거주하시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거의 이제 80%에 가까운 거죠. 아마 주위에서도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경우는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65세, 70세 초반이더라도 미혼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노인을 부양한다라는 의미의 그 동거 가구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노인 부부가 사는 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정책을 할 때 가족의 기능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장교양에서도 그렇고 소득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가족이 역할을 예전같이 부양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노인 정책을 하는 사람은 노인의 가족을 활용한 정책을 해야겠다, 아니면 그게 디폴트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게 큰 함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관계망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 1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되게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38% 정도였다면 16.9%만이 주 1회 이상 그 부모를, 그러니까 노부모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떨어지는 비율은 친인척이나 친구 이웃에 비해서 비동거 자녀가 훨씬 더 컸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3년 동안의 변화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더라도 연락하는 빈도를 보면 그 비동거 자녀는 63.5%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친구 이웃 관계는 오히려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노년기에 가족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관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성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65세에서 특히 69세, 아니 75세 이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근로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의 비중이 되게 큰 거를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그 사적 이전 소득, 즉 자녀가 거의 주는 용돈이 저 노란색인데 위로 올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 알아서 넘어가는데요. 네. 근데 자립성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후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적 이전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전이 본인의 의도에 의해 줄어드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빈곤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고,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의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면은 되게 한 50% 정도는 본인이 건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연령별로 보면은 75세, 80세 넘어가는 그 이전 연령, 그러니까 65세에서 한 70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절반 이하가 본인의 건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5세 넘어가면서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이제 과반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4세까지는 사실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크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저희가 기능 제한이라고 하는 ADL, IDL을 보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보면은 2017년이 한 8.7%였다면 이번 조사에는 한 5.6%가 기능 제한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해석한 데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건강이 안 좋더라도 집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됐었는데 이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나가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여율은 저희가 70까지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17년에 30% 정도 됐었는데 20년에는 36.9%까지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를 했고 또 연령별로 보면 특히 65세에서 69세는 한 55.1%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앞에 60에서 64세 또는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은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연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트렌드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사실은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저희가 왜 보통 50대, 60대, 70대 하는 것처럼 그런 트렌드로 변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한 7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은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여긴 제시를 안 했지만 경제활동 참여에서도 노인분들 일을 해라고 하면은 예전에 당연히 농업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아, 거기 농업을 많이 하시니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농업 비중이 되게 크게 감소를 했고 도시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비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두 연구 어떻게 보면 두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4차 기본계획이 오늘 주제였으니까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저는 계획은 되게 잘 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 구성의 적합성은 적합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대응에 대한 정책과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균형이 맞춰졌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정책 영역의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노년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생의 영역으로 좀 확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생애 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연령통합 개념을 정책에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는 4차 기본계획 수립의 구성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정책적으로 실현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계획에서는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노인 연구하고 고령사회 연구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 노인 중에서 취약한 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반드시 기본 계획에서는 포함될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 정책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도외시하지는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정책 과제는 좀 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뭐 지역 돌봄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사각지대가 안 발생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향후에는 꼭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많이 이제 베이비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의 확대라던가 경제활동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더 보완해야 될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